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18부 개혁의 첫걸음 문묘종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조광조. 지금 중종이 조광조에 대한 신임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조광조의 말을 듣고 따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중종이 조광조에게 푹 빠져 있다, 매료되어 있다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자, 조광조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국가 지도자 그룹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왕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 그룹이 중요시 여기는 게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개개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느 시대든 간에 그건 불가능하고 어떠한 체제에서도 그거는 달성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참정권, 자유권, 평등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행복만 행복권이 아니라 행복 추구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어떻게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복은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리고 또 행복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지 달성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광조가 해야 되는 거는 조광조가 권력을 잡고 개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조선 민중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올바른 국가의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국가를 다시 바로 세울 것인가.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층이 먼저 올바른 기풍을 확립만 한다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따지고 보면 이것도요. 예전에 이제 사반일통 당시 신라의 김유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국가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행동들을 한다면은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는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조광조는 그것을 몸소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딱딱한 면모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조광조는 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종도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융통성이 좀 많이 필요한 시대가 있고, 근데 원리 원칙을 좀 지켜야 되는 시대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도 그러한 상황들이 다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따라서 인재를 기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떤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임기응변도 해야 되고, 지지도 발휘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원리 원칙만 고수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돼요. 반대로 원리 원칙을 확실하게 잡고서 기강을 확립하고 강철 같은 의지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런 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냥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무 융통성이 넘쳐 흐르는 분을 여기에 앉히면은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기강을 확립해야 되는 시기에 그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인물이 여기 배치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광조는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바른 자세, 그리고 또 소학을 중시 여기는 스승 자체가 이제 정말 소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을 앞세우는 원칙주의자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옛날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개혁에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특히 이제 현대 개혁을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종종 이제 이것 때문에 함정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개혁가는 약점이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원칙을 안 지키면서 앞으로 국가 기강 확립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은 그걸 설사 본인이 진심으로 그런 개혁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자꾸 여기서 저기서 이제 태클이 걸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그 점이 대단히 또 중요한데 조광조가 바로 그런 면에서 약점이 별로 없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남들 다 연산 시절에 자포자기하고 놀 때 조광조 혼자서 거기서 바른 자세로 원칙을 중요시 여기면서 기강을 확립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젊은 유생들을 대단히 크게 매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유신도 그렇잖아요. 김유신도 화랑 시절부터 단기 필마로 고구려군에 막 돌진해가지고 적장의 목을 따오고 목숨 걸고 싸우고 그걸 했기 때문에 관창하고 반굴 그리고 자기 아들 원술한테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조광조가 바로 이제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후압들도 그것을 보고서 따라하고 조광조의 개혁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광조보다 먼저 관직에 진출했던 선배들, 그 사람들도 좀 이제 반성을 하게 돼요. 그래, 저게 맞는 거지. 원래 우리 대관들의 임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동안 너무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연산 시대야 뭐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 무서워서 그랬다 치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흥국 공신들의 기세에 눌려서 사실 그동안 크게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하진 않았냐.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바로 잡자. 물론 중종이 훈구를 견제할 목적으로 살인들의 힘을 좀 키워주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인들, 이 대관들도 어느 정도 그 관성의 법칙이 좀 있기 때문에 연산 시절을 해온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좀 이제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는 거는 좀 자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조광조가 이제 저렇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니까 여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선배 대관들도 그래, 조광조의 말이 맞다. 이제 다시 기풍을 바로잡아야 될 때 오지 않았냐. 우리 대관이 본연의 업무를 좀 더 빡세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쇄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과 과정들을 중종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왕조 국가예요. 더군다나 왕이 갖고 있는 왕권이 솔직히 말해서 고려시대의 왕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신라의 왕들이라든가 그런 왕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옛날 뭐 삼국시대에 넘어가서 뭐 초창기 시절 왕들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고구려 건국조인 주몽이라든가 백제 건국조인 원주라든가 자기들이 직접 칼 빼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고려시대 왕들도 수도 개경과 경기 지방 그리고 핵심 지역에는 자기 명령이 잘 전달이 되는데 저기 시골 구석탱이로 가면 그냥 호족이 왕인 시대잖아요.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모든 지역에 다 왕의 명령이 전달이 되고 강력한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왕이 왕권을 함부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세자 시절부터 교육이 원체 잘 돼 있고 나름대로 이걸 이제 견제하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왕들이 마음대로 왕권을 안 휘둘렀던 뿐이죠. 다만 그것도 이제 고삐풀이 망아지처럼 마구잡이로 휘두르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현대 정치 체제에서도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막가파식으로 나가면은 안전장치가 옛날보다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좀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근데 이 시대는 더해요. 이 시대에는 삼권 분립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왕이 연산처럼 막가파로 나가면 진짜 답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왕의 의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현재 왕이 조광조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조광조가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고 아직은 사림의 세력이 훈구의 세력보다 약하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세력이 급성장하고 파워가 막강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층들의 권력은 냉정하게 말하면은 직급이 얼마나 높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고 지도자하고 얼마나 가까운 관계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현대사회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이 시대는 왕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냐 왕의 신임을 얼마나 얻고 있냐 그게 몇만 배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쯤 되자 훈구 대신들도 이제 분위기를 잡습니다. 사실 훈구 대신들 현재 오합지졸이거든요. 반정 3대장 없기 때문에 부심점도 없고 그냥 다들 자기 밥그릇 정도만 지키는 걸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소신인으로 이제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훈구 대신들도 굳이 조광조를 건드릴 필요가 있냐. 왕의 총애를 저렇게 받고 있는데 괜히 건드렸다가 미운털에도 박히면은 대감들한테 문자폭탄 날아오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맨날 그냥 자기 집 앞에서 집회 열리고 그럴 거 뻔한데 굳이 뭐 그렇게 건드릴 필요가 있냐. 긁어부스러면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뭐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지켜보고 관망을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이제 훈구 대신들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광조가 개혁 드라이브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마련이 되고, 조광조가 이제 홍문관의 수장이 됨에 따라서, 홍문관의 이제 수장을 맡게 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거의 삼정승에 준하는 파워를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의 남자가 된 조광조.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 그 첫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은 그 첫 시작점을 요걸로 이제 잡고 있어요. 정몽주와 김갱필을 문묘 종사를 하겠다. 자, 문묘라는 것은 공자를 받드는 사당이죠.
그래서 공자의 주요 제자들과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유학자들이 종사된 곳이 바로 문명입니다. 우리나라를 치자면은 뭐 이제 그런 거라고 칠 수 있어요. 옛날에 이제 산업화라든가 혹은 뭐 이제 민주화라든가 혹은 이제 국위 선양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셔놓은 명예의 전당, 뭐 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명에 종사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영광이라고 볼 수 있죠. 유학자로서는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현충원에 들어간다, 거의 뭐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게 있죠. 뭐 판테온이라든가 그런 좀 비슷한 게 있는데, 각 나라별로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조선시대는 그게 이제 문묘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몽주하고 김갱필을 문묘에 종사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풍을 바로 세우자라는 것이 이제 조광조의 일단 1차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훈구 대신들도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행동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몽주 같은 경우는 동방의 이학, 그러니까 진짜 동방 성리학의 대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학자였으니까, 물론 조선 건국하는 과정에서는 좀 이제 트러블이 있기는 있었지만, 근데 그건 뭐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옛날 일이 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은 맞지 않냐. 그리고 또 이제 정몽주가 학교도 많이 세웠고, 더군다나 이제 성리학을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한 건 사실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너무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옛날 이제 과거 뭐 고려시대 때 사람이니 조선 건국 과정에 반대를 했느니 그런 건 이제 좀 따지지 말고 슬슬 받아들이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뭐 이제 좌파이긴 하지만 독립운동에 있어서 분명히 기여를 했으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 거하고 좀 유사한 궤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몽주는 만세의 스승으로 삼을만 하니까 문매에 종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훈구 대신들도 동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왜 타협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점에 있어서 반대를 해요. 그런데 김갱필은 좀 그렇다. 왜냐면은 뭐 김갱필의 절이와 경악이 옛날 사람들이 비할만 하다거나 하지만 급으로 놓고 봤을 땐 정몽주보다 말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정몽주를 먼저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름의 타협책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광조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나가는 강경파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조광조가 이제 이 말 듣고서 그래 그냥 카드를 하나씩 주고 받았으니까 여기 선에서 이제 만족을 하자.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냐. 이것만 해도 엄청난 수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조광조도 결국 이제 정몽주만 종사되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면서 이걸로 일단락이 되기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갱필과 그 제작격인 이제 조광조,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상 정통 학맥을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김갱필까지 문묘 종사가 된다면은 조광조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김갱필이 문묘 종사 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정몽주하고 비교해서 조금 이제 급이 떨어지니까 유보하자라는 의미였지 얘는 무조건 안 돼. 그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훈구파도 좀 말을 돌려서 예쁘게 해준 거죠. 그러면은 조광조를 비롯했던 살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가라고. 나중에 이제 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또 열리게 된 거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만족을 하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해놨으니까 앞으로 절의를 숭상하는 기풍이 바로 잡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광조가 문묘 종사를 통해서 첫걸음을 이렇게 뛰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제 또 이거죠. 대관료만 가지고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나가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그 동지를 얻어야 되는데 원하는 동지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결국 원하는 사람들을 쏙쏙 뽑을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현량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현량과 자체는 개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제도이긴 한데 그 현령과는 도구로서 쓰인 거죠. 개혁을 위한. 과연 현령과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